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유교 대학에서 남명 선생을 중심으로 주로 강의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남명 선생의 제자이고 또 그 후손들이 이 진주 인근에 많이 살고 있는 동강 선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남명 선생의 제자 가운데서 크게 이름난 분들, 그러니까 남명 선생의 제자는 대개 제가 예전에 박사학위 논문 준비하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개 한 135명 정도가 지금 이 찾아진 분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남명 선생을 잘 알고 남명 선생에게 주변에서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보기도 해도 좀 제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줄 정도가 아니면 제자 명단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남명 선생을 따라서 이리저리 배우고 한 분들은 훨씬 더 많았겠지만 그 이제 한 135명 정도가 이제 남명 선생의 제자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남명 선생이 1501년에 태어나셨는데, 남명 선생의 제자 가운데서 1520년대에 태어난 분들은 남명 선생하고 한 20세 정도 차이 나는데, 그런 분들은 남명 선생 제자 가운데에서 아주 선배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배격에 해당되는 남명 선생 제자들 그룹 가운데서 선배에 해당되는 분의 대표적인 인물은 이제 덕계 오건 선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덕계 오건 선생은 1521년에 태어났으니까 남명 선생하고 20세 차이 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해는 1574년인데 남명 선생이 157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남명 선생 돌아가시고 2년 더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덕계 선생은 남명 선생의 제자이지만 거의 남명 선생하고 이 졸년이 비슷하니까 덕계 선생만의 제자는 그 숫자가 별로 되질 않습니다. 덕계 선생의 제자가 다 나중에 그 덕계 선생의 제자 가운데 아주 두드러진 인물이 그 한강 선생인데, 한강 선생 같은 분들은 처음에는 덕계 선생의 제자였지만 나중에 남명 선생 제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남명 선생 제자로 알려져 있지요. 그 이제 덕계 선생 뒤로는 이제 또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수당 최영경 선생인데, 수당 최영경 선생은 원래 고향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고 서울서 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명 선생이 대단하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1565년 무렵에 진주로 내려옵니다. 그때 남명 선생이 살았던 곳이 진주 덕산입니다. 지금의 그 산청군 시천면, 그 면 소재지 있는 그 장소를 덕산이라고 하는데, 그게 조선시대까지는 1914년까지는 그게 진주 소속이었죠. 그 남명 선생을 진주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데, 근래에 행정구역이 개편되고 난 뒤엔
그쪽이 진주가 아니라고 해서 진주 사람들이 포기를 해요. 진주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남명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진주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이 그 산천 사람을 왜 우리가 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역사를 온통 부정하려고 하면 그래 말해도 되지만은 그건 좀 곤란하지요. 남명 선생은 진주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청 사람은 또 남명 선생이 산청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왜? 지금 산청 지역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훌륭한 분이 있으면 우리가 땡기려고 해야 되지 밀어내려고 하면 곤란하지요. 그 곤란해. 그 산청 사람은 아이고 대대로 그 진주 지역 사람인데 그걸 왜 우리가 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산청 지역에 들어와 버렸으니까 그분 우리 산청 지역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 진주에서는 대대로 그곳이 진주였으니까 우리 진주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진주 지역이 지금은 옛날 조선시대 진주 지역을 생각해 보면 절반도 안 됩니다. 땅덩어리가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그거를 다 밀쳐버리고 나면 옛날부터 내려오던 진주 이야기를 별로 할 수 없습니다. 서로 이웃 혼인 관계가 이어지고 내려왔던 이런 관계들을 전부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생각해 가지고 그 범위가 지금 현재 범위보다 훨씬 더 넓게 진주를 잡아 가지고 행정구역은 그렇더라도 대대로 우리 진주 사람이다 하고 서로 그 인정을 하고 서로 끌어주는 이런 면모가 있어야 되죠. 이야기하다 옆으로 좀 샜습니다만은 수당 선생이 진주 덕산으로 내려와 가지고 남명 선생을 만나 뵙고 난 뒤로 이 진주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만 남명 선생 돌아가시기 전에 완전히 이사한 건 아닌데 남명 선생을 뵙고 있다가 나중에 남명 선생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남명 선생을 그리워해가지고 그만 진주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완전히 진주로 내려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진주에서 산 곳이 지금 그 도강서당 있는 곳이 있죠. 그 진주시청 뒤쪽에 가면 도강서당이라고 지금 서원이라고 이름을 도강서원이라고 했는데 그 자리가 수당 선생이 돌아가실 때까지 사셨던 곳입니다. 근데 지금 수당 선생 후손들은 거기에 사는 사람 별로 없고 지금 산청이지요. 그 덕산 안쪽에 그쪽에 중살리 가는 그 지역에 아주 골짜기에 살았고 숫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수당 선생이 여기 내려와 가지고 돌아가실 적에 정여립 옥사와 관련돼 가지고 정여립 옥사라고 하는 말은 정여립이 반란을 도모했다는 거예요. 정여립은 전라북도 부안 사람인데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했던 인물입니다. 문과에 급제해가지고 조정에 벼슬을 했었는데 율곡 선생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율곡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정여립이 동인하고 친했어요. 그리고 여기 남명학파와 퇴계학파는 다 동인이었어요. 동인하고 좀 친하다 보니까 1589년에 정여립 옥사가 일어났는데 옥사가 일어나면서 서인들이 정여립을 빌미로 해가지고 동인을 엄청나게 탄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그냥 단순하게 정열이 목사라고 하지만 그것은 당파 싸움에 있어서 서인이 동인을 제거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수호당 선생이 죽습니다. 수호당 선생은 그 정열입하고 안면은 있습니다만 정열입과 무슨 도모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거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당시에 수호당은 여기 살았어요. 진주 살았고 정열입은 전라북도 부원 살았는데 두 사람이 중간에 만난 정황이 있다든지 정열입이 진주 왔다든지 그 다음에 수호당이 저 부안으로 갔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혹 그것 가지고 건덕지를 삼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는데 수호당을 이 모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반역 도모의 우두머리가 수호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호당을 몰아서 그 감옥에서 수사를 하는 동안에 사람을 얼마나 괴롭혀가지고 거기서 감옥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건 곤장을 쳐서 죽였다든지 이런 말은 없는데 사람을 얼마나 괴롭혀가지고 그래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 당시 나이가 1529년이니까 1590년이면 62살입니다. 62살이면 오늘날 62살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요. 오늘날 한 80살 정도 된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서울까지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괴롭히면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호당이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주 사람들은 수호당을 남명선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수호당이 기상이 굉장한 인물이었어요. 수호당은 돌아가면서 그 감옥에서 죽기 직전에 그게 감옥에 같이 있는 사람이 선생님 우리에게 남겨주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이러니까 붓을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글씨를 쓰는데 발을 정자를 이렇게 쓰다가 끄트머리 마지막에 획 딱 끊는데 그거 딱 끊기 전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발을 정자를 딱 써가지고 끄트머리 딱 쓰다가 끄트머리 그 획이 완전하게 딱 이렇게 머무르기 전에 탁 쓰러진데 돌아가셨다. 돌아가실 때까지 정신을 모아가지고 글씨를 썼다는 기상이 보통 인물이 아닌 거죠. 우리 같으면 발을 정자 쓸 생각도 안 냈을지도 몰라요. 그럴 건데 바로 죽기 직전에 딱 정신을 모아 그 글씨를 쓰는데 끄트머리 획이 다 탁 쓰러졌다니 돌아가시 바로. 정신력이 굉장했던 분이라. 그리고 그분이 한마디 남겨주실 말씀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쓴 발을 정자가 그분이 이제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 거지요. 근데 이제 수호당은 사실 그렇게 죽게 된 배경을 서울에 있을 적에 서울에 살 적에 성혼이라고 하는 율곡 선생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던 우계 성혼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우계 성혼이 자기가 서울 안에서 최영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사람이 꼿꼿하게 바르게 산다 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수호당 최영경을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갔는데 만나가서 보니까 정말 과연 그렇거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에게 감동이 돼가지고 나중에 나와가 참 수호당 최영경이라고 하는 인물이 과연 명불허전이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좋게 이야기를 했는데 수당 최영경은 우계성원을 만나고 난 뒤에 우계성원이 사람이 참 훌륭하더라, 어지간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일체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 마음 속에 좀 걸렸던 모양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수당이 그때 그 참 성혼이라는 사람 그래도 사람이 학식도 엄청나고 그 다음에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가 정말 훌륭하더라 뭐라든지 조금이라도 좋은 말을 했으면 한마디만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1590년에 죽지 않았다. 왜 아무 말도 안 했던 거 이게 마음속에 우계성원은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일이 터졌을 적에 그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 송강정철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 송강정철을 뒤에서 사주한 인물이 우계성원이라는 게. 송강정철은 학문의 그 깊이라든지 넓이라든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계나 율곡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 교과서에 보면 송강정철의 가사가 널리 알려져서 학계에서는 학교 다닌 사람은 송강정철은 알지만은 우계성혼은 잘 모르고 그래. 그렇지만은 우계성혼의 사주를 받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 정철이 그 사건을 맡아가지고 신문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우계의 사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수당이 아무 죄가 없다. 아무리 죄를 찾아내려고 해도 찾아낼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얽어 넣어가지고 또 이제 처치를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도 길이 없어가지고 내보냈다는 거예요. 내보냈는데 그날 우계성혼의 아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계성혼의 아들이 찾아왔는데 우계성혼의 아들이 어떠시냐고 하고 이제 물으니까 수당이 다 네 애비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너 아버지가 나한테 원한을 품고 나를 이래 이 지경으로 만든 거다 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금방 알아차리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보고를 했겠지요.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화 기록만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 다음날 다시 붙들려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다시 붙들려 가서 그래 감옥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주 사람들은 성혼과 정철을 아주 나쁘게 보았어요. 그 기록에 의하면 흉혼 독철이렇게 음흉한 성혼과 아주 지독한 정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우계와 송강은 이 진주 사람들한테 아주 크게 조선시대 내내 밉보였어요. 그 이유가 수당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수당이 결국 붙들려 올라가서 죽게 된 것은 다 그 두 사람에 의해서 그래 된 거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근데 수당 최영경은 정말 이제 죽을 일이 없는 꼿꼿한 선비였어요. 수당이 남명 제자 중에서 그 당시에 이름 났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한강정구라고 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강정구가 1580년 고 무렵에
성주에 가야산 밑에 회연초당이라고 하는 조그만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회연초당 앞에 그게 터가 좀 있어가 거기에다가 매화를 100그루를 심었다는 거예요. 매화를 100그루 심었는데 그 매화가 많은 100그루 심은 그 매화를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매화가 있는 정원을 백매원이라고 했어요. 100그루 매화가 있는 정원이라고. 그래서 회연초당 앞에 이제 백매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수당이 그 한강을 만나러 갔는데 거기에 갈 적에 마침 3월이었던 모양이에요. 음력 3월이었던 모양인데 3월에 또 아직 그 매화가 피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 매화는 정월달에 추울 적에 피어가지고 그래 설중매락해서 그래 기상이 있다고 우리가 매화를 좋아하는 긴데, 이게 뭐 다른 꽃이 필 때 같이 피는 이게 무슨 놈의 매화냐고 하면서 종 보고 도끼를 갖고 해가지고 매화를 찍어가지고 넘겼다는 거예요. 그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나무주비와가 무슨 행패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의 기상이 보통이 아니었다. 이게 그 사람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이 매화가 정신이 이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매화가 극한다고 정신을 차릴 리도 없을 건데 이분 사고방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당이 무슨 벼슬도 없이 아무런 벼슬 뜻도 없이 이 진주 여기 와가 살고 있는 분이 무슨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역적 모의에 참여했겠느냐 말이지. 그리고 만난 일도 없는 사람한테. 그런데 붙들려 가서 죽은 것은 오로지 그 예전에 우계성혼과의 그 뭐 별로 어떻게 보면 아무런 중요한 일도 아닌 것 가지고 그런 요만큼 미세한 앙금이 있었던 것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당은 그 당시까지 1590년까지 이 진주에 살면서 이 근처에 남명문인 가운데 각제 하항이라고 하는 분이 1538년생인데 그분이 이제 수곡 싹실 분입니다. 근데 그분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 근처 남명학파 가운데서 진주 지역 남명학파를 형성하는데, 초기에 진주 지역 남명학파를 형성하는데 아주 크게 기여했던 인물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야기할 사람은 이제 그 합천에 있는 내암정인홍, 여러분이 뭐 다 잘 아는 분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동강 김우홍 선생, 1540년에 태어난 분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강 정구 선생, 1543년생. 그 다음에 이제 이 진주 사람 가운데서 남명 선생으로서 남명 선생 제자로서 이름 난 분이 부사성 여신 선생, 1546년생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망우당 곽재우 선생, 그분은 이제 1552년생인데 남명 선생 제자 가운데는 가장 젊은 축에 속하는 제자였지요. 근데 망우당 곽재우 선생은 전쟁이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초기에 그때 자기 나이가 41살 때인데 그때 제일 먼저 창의를 했던 인물이고, 그 창의를 하게 된 배경은 남명 선생이 평소에 생활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 김해 지역에서 시작해서 쭉 남해안 지역으로 해마다 외놈들이
침입하지 아니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실록을 꼼꼼하게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외놈 하는 말을 한 까닭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외놈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일본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정부의 관료로서 어디 일본에 가서 말하면 일본인이라고는 말을 할란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알고 있는 머릿속의 지식으로는 외놈이라고 해야 속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풀릴 것 같아요. 실록을 보면 한 해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명 선생하고 관련해 가지고 1500년대 기록을 제가 샅샅이 봤는데 1515년 무렵하고 1555년 무렵에는 아주 크게 이 외놈들이 우리 남해안 지역에 와가지고 골 몇 개를 점령을 했어요. 골 몇 개를 점령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하냐면 가을에 가을거지 할 때 와서 싹 걷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같으면 농사 다 지어놨는 거 길거리 왜 말라가지고 딱 쌓아놓은 거 그거 차로 싹 싣고 가버리죠.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농사지은 나락을 도둑맞은 경우 가끔 있다고 들었습니다. 길가에서 말려가지고 그 길가에 쌓아놓은 그걸 싹 싣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싹 싣고 가버리는 사람은 정말 참 얌체 중에도 세상에 그런 얌체가 있네 싶은데, 외놈들은 농사 다 지었는 그거 이게 그걸 타작 다 해놓은 거 훔쳐가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급히 배가 고파서 그런지 자기네들이 배 가지고 타작해 가지고 갔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농사 지어 놓은 거를 배 타고 와가지고 칼로 협박을 해가지고 몰아내고 난 뒤에 저가 그거를 탈취해가 간 거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한 해를 그런 적이 없어요. 해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노략질이라, 그게 노략질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다 그랬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노략질한 놈들을 두고 우리는 외놈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남명생 많이 봤어요. 특히 1555년에는 을묘외변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상남도 이 지역 말고 제주도까지 온 이 남쪽 지역이 크게 당했었는데 그게 을묘외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고서 남명 선생은 제자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외놈들한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저놈들은 목적이 대장경을 좀 인출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인출해 주면 그거로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저놈들은 우리나라 땅덩어리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그래 임시 방편으로 그저 그 사람들 비위나 외놈들 비위는 맞춰주고 그래 치울 것이냐 하고 제자들한테 책문이라고 하는 문제를 내요. 책문제라고 하는 글을 지금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한편 남아 있지만 평소에 남명 선생은 제자들에게 선비가 할 일이 뭐냐 하니까 선비는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비가 못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비가 해야 될 일은 일반인들이 백성들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거, 이것은 선비가 다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비가 들어가지고 결국은 백성들이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선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보니까 백성들이 굶주리고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보고 나면 남명생은 집에 돌아와가지고 밤에 혼자서 천정을 보고 눈물을 흘린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선비라고 하는 게 전부 글만 읽고 앉아가지고 백성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래 있어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늘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적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은 평소에 남명생의 말씀을 듣고 아마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망우당 곽재우 선생이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자기가 유생이면서 망우당은 말을 타고 활을 쏠 수 있을 정도로 무인적인 기질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기병을 했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창의했던 것이고 그 창의를 이어가지고 내암 정인홍 그다음에 송암 김면 이런 분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나중에 이 경상우도 지역 남명학파가 그 당시에 창의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정도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곡식을 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모은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창의에 다 동참을 했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온 나라 안에 다 곳곳에서 창의를 하게 된 거예요. 저 경상 좌도 쪽에서도 들어 창의가 있었는데 그것도 남명 선생의 제자들이 경상우도 지역에서 다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 끼친 영향이라고 봅니다. 전라도 쪽에서도 의병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것도 이 경상남도 지금 경상남도 쪽에서 일어난 이 의병의 그 영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제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기병했던 인물이 바로 이제 망우당이었고 망우당은 나이는 그 남명선생 제자 가운데 젊은 사람이었지만 남명선생의 외손서예요. 남명선생의 외손녀가 둘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큰 딸이 이 동강 김우홍에게 시집 갔고 그 작은 딸이 그 작은 외손녀가 망우당 곽재우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남명선생의 외손서가 한 사람은 동강 김우홍이고 한 사람은 이제 망우당 곽재우였던 것이죠. 망우당 곽재우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적에 이제 창의를 했고, 이 동강 김우홍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정여립 옥사에 관련이 돼 가지고 회령이라고 하는 곳에 귀양가 있었어요. 귀양가 있다가 전쟁을 만나서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또 귀양이 풀려서 그래 이제 다시 조정에 복귀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동강 선생은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늘 임금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도 임금 곁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조 조정에 있었던 남명문인 대표가 바로 동강 김무홍이고 제야에서 임진왜란 때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인물의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곽재우, 그 다음에 정인홍, 김면 이 세 사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남명선의 대표 인물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이 이 동강 김우홍인데 이 동강 김우홍은 의성 김씨라고 합니다. 본관이 의성인데 의성 김씨들이 지금 제일 많이 살고 있고 이름 난 곳은 안동이지요. 의성에도 의성 김씨들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안동에 제일 많이 살고 있고 제일 이름 난 집안이 거기 다 있지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학봉 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학봉 선생 형제간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형제간들이 다 대단해요. 그런데도 그 중에서 이제 학봉 선생이 제일 대단하고 그래서 그 학봉 종택에 근래 뭐 이 진주 지역에서도 그게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안동 근처에서 의성김 씨 학봉을 비롯한 의성김 씨 집안은 아주 참 알아주는 그런 집안인데 의성 안동 근처에서 살던 의성김 씨가 이 성주로 오게 된 것은 이 바로 동강 선생의 고조부 때 비로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조선이 막 건국될 그 무렵에 성주로 이사를 이제 와서 사는데 성주 이사와 산 이유가 뭐냐 하니까 대개 조선시대 초중기까지는 이동하는 원리가 되게 간단합니다. 그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이동하는 이유가 처가에 가서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가에 가서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처가가 먹을 것이 넉넉하고 그러면 거기서 정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착해서 그 마을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가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그 처가에서 처가 다른 사람들보다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자손이 번창하게 되면 그 마을을 그 마을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 마을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그 동강 선생의 고조부도 그렇게 해서 이제 성주로 내려와 가지고 이 성주로 내려온 그 집안에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남명 선생의 제자가 두 집안이 남명 선생의 제자가 오는데 한 집안은 이제 석의 김담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석의 김담수라고 하는 남명 선생의 제자가 있는데 그분은 1535년생. 그 다음에 이제 이 동강 선생 집안인데 동강 선생의 아버지가 김희삼이라고 하는데 요 정자 이름이 삼이지요. 네. 정자와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름이 그렇습니다. 이 성은 달라도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명 선생 친구 중에서 이희안이라고 있지요. 네. 이희안이라고 하는 분인데 호를 이제 황강이라고 하죠. 합천 지금은 초계에 소속된 옛날 초계 구군에 소속된 그게 황강이 이희안 하는 분이 살았는데 그 이희안 할 때 희자는 그리고 안자는 얼굴 안자예요. 그러나 안자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이죠. 그 이희안의 동생은 이희민이에요. 민자근 같은 사람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래. 그런데 이 김희삼이라고 하는 이분은 1507년생인데 문과에 급제해가지고 삼척 부사를 지냈던 분이. 그리고 칠봉 김희삼은 자기 스승이 이제 약의 송희규라고 하는
그 성주에서 1494년생인데 이분보다 13살 많지요. 근데 그 약의 송희규 하는 분도 문과에 급제해가지고 그 조정에서 벼슬을 하다가 을사사화 때 피해를 당해가지고 저 전라도로 귀양 갔다가 이 명종 때 결국은 귀양에서 해배되긴 했지만은 그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의 제자가 칠봉 김희삼이고, 그런데 이 칠봉 선생도 문과에 급제했지만 칠봉 선생의 아들이 넷이 있는데 넷 다 대단했어요. 근데 요 이제 칠봉 선생 아들의 첫째 아들은 이계라고 하는데, 이게 김우홍이라고 하는 이분은 요 이름을 홍자를 쓰고 그 두 번째는 계암이라고 하는데, 김우병이, 그다음 세 번째는 사계라고, 얼굴 용자예요. 이분은 1600 몇 년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동강 김우홍. 이 동생이, 저 형이 동강 선생도 조금 더 살았어요. 근데 요 사람만 문과급제를 못하고 나머지 전부 문과급제를 했어요. 문과. 그러니까 이 칠봉 선생 집안은 아들이 넷인데 셋이 문과에 급제하고 자기도 문과에 급제하고 이렇게가 사부자가 문과에 급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주에서 저렇게 한목에 부자가 아버지하고 자식 셋이 문과에 급제한 경우가 없었어요. 성주에서 당시에 이 칠봉 김희삼과 아들들이 태어나고 난 뒤로 그만 이 집이 성주를 대표하는 집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나중에 그 성주에서 이름난 집안이 된 사람이 광주 이씨, 넓을 광자, 서울 밑에 그 광주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광주 이씨 집안에 한강 정구의 제자로 있던 석담 이윤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석담 이윤우와 그 아들, 손자, 그러니까 3대가 쪼로미 문과에 급제한 집이 있어요. 그 집이 유명한 집이 돼가지고 아주 문과에 급제를 한목에 대를 이어서 급제를 했다, 또는 이래 여럿이 급제를 했다, 이래서 굉장히 유명한 집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집안이 이 동강 집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강이 살던 그 마을을 그 마을이 사월이라고 해요.
사월이라고 하는데 이 사월을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자로 사도곡 이렇게 써요. 읽고 요거를 읽으면서 사도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월이라는 마을을 사도곡 이렇게 써놓고 읽을 때 사도실 읽고. 그리고 이게 뭔 말인지 물어보면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도를 생각하는 골짜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럼 도를 생각하는 골짜기면 사도에 실카는 사도 곡하지. 곡자로 써놓고 꼭 실자를 이거를 사도곡이라고 읽으면 그 사람 사도실을 왜 사도곡이라고 읽네. 그럼 그 써놓기는 곡이라고 써놓고 읽기는 실로 읽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을의 동네 이름을 읽는 방식이 요 골짜기 곡자는 대개 실자로 읽습니다. 그 실하는 요 말이 순우리말인데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요 골짜기라는 순우리말이 실이에요. 요 실이 예전부터 있던 말인데 이거를 한자로 곡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실 하는 말은 원래 사도실인데 이걸 한자로 사도곡이라고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사월이라고 또 하느냐? 이 말을 사월이라고 해요. 사월은 지금 그 산청군 그 단성면에도 사월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월이라고 이랬어요. 이랬었는데 여기는 사도실 하는데 그 저기는 이 단성에 가보면 사월이라고 하는 데에는 남사라고 하죠. 남사라고 이랬어요. 근데 이 남사라고 써놨는데 가보면 또 옛날 기록에 보면 여사라고 써놨어요. 요 남사 여사 하는 이 말은 진주 인근에서 쓴 말이고 요 사도실 하는 건 이제 성주에서 쓴 말인데 다 같이 사월인데 이 남사 여사라고 하고 여기 또 사도실 이렇게 어디 가보니까 사무실도 있어요. 사무실도 있는데 사무실이 사월곡이 이게 월자를 리을 탈락시키면 사무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사 남사 관계 남자 요건 남양 남자가 아니고 요건 여자가 남을 여자잖아요. 남은 사람 남은 사 사가 이거 모래라. 그래서 남사 사월 요런 여사 하는 요런 데는 가보면 물이 흘러가요. 물이 흘러가고 물이 꼬불꼬불 흘러가면 꼬불꼬불 흘러가는 한쪽에는 모래가 쌓이게 되어 있어요. 모래가 쌓인 곳이 모래가 조금 쌓이면 그 모래 쌓인 모습이 달 모습이 됩니다. 반달 모습이나 이렇게 달 모습이. 그러니까 모래가 흘러가고 남은 곳이 이 물이 흘러가다가 모래가 남아 있는 곳이 여사예요. 요 사월이라고 하는 말은 요 사도라는 말은 사월을 월자가 달자입니다. 달월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달실이에요. 사달실에 리을이 탈락돼 보니까 사도실이 되는 거예요. 요 달을 옛날에 이렇게 썼거든요. 요 리을이 탈락되면 사다실이 됩니다. 그거를 그릇하게 도를 생각하는 골짜기라고 이름을 탁 사도라고 바꿔. 그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순우리말을 사달실 하는 요 말을 사도실로 이렇게 바꾼 거죠. 이런 식으로
골짜기 이름을 바꿔놓은 마을 이름 바꿔놓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어원을 마을 어원을 조사해 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사실은 많은데 제가 이 옆으로 또 셌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실이라고 하는 요 골짜기에 이제 이분들이 살았는데 요 바로 밑에 골짜기에 유촌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유촌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요거는 이 전체적으로는 사월리에 거기가 요 사도실이라고 하는 마을하고 유촌이라고 하는 마을하고 이 마을이 쭉 이렇게 내 옆으로 마을이 붙어가 있는데 그 내가 쭉 흘러내려오는데 위쪽은 사도실이라고 하고 밑에는 지금은 유촌이라고. 근데 그 전부 사월이다. 근데 유촌이라고 하는 마을하고 사도실 마을하고는 한 300~400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같은 마을인데 이게 이제 그 집이 소옥이 모여 있는 측면에서는 마을이 구분이 되는 거죠. 근데 요게 누가 살았나 하니까 요게 한강정부가 살았어요. 한강정부라고 하는 분이 여기 살았는데 요 유촌이라는 마을은 원래 벽진 이씨들이 살던 마을이에요. 벽진 이씨 살던 마을인데 벽진 이씨에 이광이라고 하는 분하고 이환이라고 하는 분이 살았는데 이환이라고 하는 사람의 외손자가 한강정부예요. 이환의 외손자가 한강정부인데 요 이광의 사위가 이 덕계오건이 요 산천사람 덕계오건이라고 하는 분이 성주에 있는 이광의 사위가 되었어요. 이광의 사위가 되는데 이광이라고 하는 이분은 그 당시에 모제 김만국이 경상도 관찰사로 와가지고 사람을 추천했는데 이광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데 이렇게 조정에 추천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광은 그 당시 이 경상도에서 두 사람 뽑혀 올라간 중에 한 사람이 이광이라고 합니다. 굉장한 인물. 이광의 사이가 됐는데 덕계오건의 처가도 유촌이고 그 다음에 한강정부의 아버지가 정사준이라고 하는 분이 정사준도 유촌으로 장가를 들었어요. 그리고 장가를 들어보니 정사준이라는 사람하고 덕계오건하고 둘이 종동서가 되겠지. 이 자기 처가 이 사촌지간이랍니다. 그래서 요 덕계오건이 자기 처가로 오면 이 젊은 사람 가운데 이 한강정부가 어릴 적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강정부가 어릴 적에 덕계의 영향을 받았고 또 한강정부는 바로 윗마을에 이 집안 칠봉 김이상 집안 이 사람들이 칠봉도 문과에 있죠. 그 맏아들도 문과에 있죠. 둘째 아들도 문과에 있죠. 나중에 한강 선생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던 동강 김공도 문과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강은 이런 영향 속에서 자라고 그 다음에 덕계오건의 훈도를 일찍부터 받아가지고 그래서 한강이 나중에 학자로서 크게 성장하게 되는데 동강과 아주 친밀했어요. 그래서 동강이 일찍이 문과에 급제해가지고 조정에 배설하면서 훌륭한 사람 추천해보라 하니까 동강은 정부를 추천했어요. 옛날에는 추천이라고 하는 게 요즘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고 추천해가지고 이 사람이 만약에 나쁜 짓을 했다고 하면 추천한 사람이 책임져요. 그러니까 추천을 어지간하면 안 하면 되는데 해놓았다가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추천을 쉽게 안 했던 거예요. 근데 동강이 한강을 추천해가 한강은 문과에 복제한 적이 없는데도 1580년에 창녕 현감으로 나갑니다. 38살에 현감이 됐어요. 그래 된 거는 동강이 추천에 의해서 그래 된 건데
요런 또 성주 지역 가운데서도 요 사월이라고 하는 지금은 그게 성주 대가면 지역인데 거기에 이 학문적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딱 이 동강 김우홍과 한강 정구가 살던 그 당시에 학문적 분위기가 굉장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한강과 동강, 동강과 한강을 이어서 양강이라고 하지요. 제가 시간이 지금 50분이 넘게 지났는데 이야기를 제대로 많이 하지도 못하고 시간만 지나갔습니다. 제가 첫째 시간에는 좀 동강 선생의 그 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동강 선생의 그 생애, 그 벼슬살이 했던 과정,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다음 날에는 그래 이제 남명 선생의 영향을 어떻게 받았는지, 남명 선생에 대해서 동강 선생이 생각하는 남명 선생은 어떤 분인지, 그 다음에 동강 선생의 작품 가운데 천군전이 내용이 남명 선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거는 다음 날에 제가 할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첫째 시간 이야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 이제 아까 그 한강 선생하고 동강 선생이 원래 이웃 마을에 크게 치면 사월리라고 하는 같은 마을인데 이제 자연 불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약간씩 떨어져 있는 마을이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동강과 한강은 성주 지역에서도 양강이라고 해서 가장 이름난 두 집안이라고 하지만 이 남명학파 전체로 보아서도 양강은 굉장한 인물이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강은 벼슬을 동강처럼 많이 하지는 않았고, 또 했다 하더라도 한강은 그 지방 현감, 군수, 부사 이런 지방 수령직을 주로 했어요. 왜 그러나 하면 조정에 가면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중앙직을 좋아합니다. 지방의 벼슬아치보다는 중앙직을 좋아해요. 중앙에 가야 출세를 할 수 있거든. 그런데 한강은 출세의 목표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벼슬을 중앙에 가서 하는 건 별로 안 하고, 중앙에 벼슬 내려오면 자꾸 사양을 하고 그만두고 그래요. 지방직으로 나오면 그건 벼슬을 하고, 지방직으로 가서 하면 그 고을은 자기의 영향하에 그 고을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한강은 그 고을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교육에 전념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읍지 만드는 거, 뭐 이런 일들을 주로 했는데 그게 남명 선생의 정신을 살리는 일이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조정에 벼슬한 인물로서는 동강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제일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남명 선생 문인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조정에 벼슬을 했던 인물이고, 또 남명의 정신이랄까 이런 것을 임금에게까지 전달할 수 있었던 통로가 바로 동강 김우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동강 김우홍 집안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자기 아버지 칠봉 김희삼의 스승이 약의 송희규라고 했는데, 송희규라고 하는 분의 형이 송응규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송응규의 아들이 신현 송사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신현 송사이라고 하는 분이 남명 선생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의 혼맥이
옛날에 또 항맥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계암 김우경이라고 하는 분은 남명 제자들 가운데서도 남명 선생을 옹호하는데 온 힘을 쏟았던 분이. 그런데 계암 김우경은 퇴계 선생이 그 남명 선생을 두고 평가한 말이 있었어요. 평가한 말이 있었는데 그게 퇴계 선생이 자기 제자인 금계 황주량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썼던 말이 있어요. 그 말에 이제 남명을 두고 의리미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 투자는 투철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명 선생의 의리가 아직은 투철하지 못하다. 그 퇴계가 남명에 대해서 이야기한 말이 의리입니다. 의리가 유학에 대한 학문적 깊이가 아직 깊지 못하다. 그런 말을 하고 노장위수 노장위수를 하는데 노장은 노자와 장자, 노자와 장자가 빌미가 된 요 숫자가 빌미 숫자예요. 요 날출자 밑에 보일 시자서 이거를 잘 못 읽어가지고 숨자, 높을 숨자라고 봐가 노장위손이라 이렇게 기록된 것이 들어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노장위손에 노장이 빌미가 된다. 노장이 빌미가 된다는 말은 뭐냐니까 노장이 거의 학문의 빌미가 된다. 이 빌미라고 하는 말은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 그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노자와 장자를 남명이 좋아하는데 그것이 그의 앞날에 그의 학문의 빌미가 된다. 이 말은 남명은 그 남명과 퇴계는 편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그 주고받은 편지 속에서 퇴계가 남명에게 너 왜 벼슬 안 하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퇴계에게 답을 한 남명이 벼슬 할 만한 시대에 맞나?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편지 주고받은 말을 보면 남명이 벼슬 안 하는 것은 노장의 측면에서 벼슬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육아의 측면에서 벼슬 안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퇴계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명이 노장 문자를 많이 써요. 남명이 쓴 편지나 뭐 이런 글에 보면 노자 장자에서 나온 문자를 많이 씁니다. 그게 그 학문에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노장위수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유학의 학문에 아주 깊지 못해 투철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노장이 그의 학문에 빌미가 될 거다 하는 쪽으로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 편지를 계암 김우경이 보고서 퇴계한테 편지를 씁니다. 퇴계한테 편지를 쓰가 왜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냐? 무슨 근거로 그러냐? 우리 선생님이 유학의 의리에 투철하지 못한 것은 뭘 두고 말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 남명 선생 기록을 보면 남명 선생의 성리대전을 다 읽어가지고 꼼꼼하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문이 깊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남명하고 직접 말을 해보면 그 말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찌 의리 미투 이런 말을 하느냐? 그 다음에 노장미수라는 말이 뭔 말이냐? 하고 퇴계에게 비판을 하는 그런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런데 퇴계가 화가 많이 났어요. 많이 나가지고 그러면 내가 내 선생을 성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냐? 하면서 그 말투를 이래 보면 퇴계 선생의 말 가운데 대개 퇴계 선생은 점잖고 포근하고 그런데 그 김우경의 편지에는 상당히 깔아앉힌데도 너 선생을 성인이라고 이야기해서 의심하겠냐 하는 이런 표현을 보면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떠받들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남명에 대해서 하유지평 요 이제 퇴계 선생이 김우경에게 답한 편지에 하유지평과 미순지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하유지평하는 말은 요 유는 요즘 말하면 커튼이 장막을 아래로 들이웠다라는 뜻이 장막을 들이워놨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건 뭐냐니까 장막을 들이워놓고 바깥 세상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그래서 남명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평가를 하게 된 거고 미순지는 학문이 순박하지 못하다 순수하지 못하다 그래서 노장에 관한 기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이런 것을 내가 들춰낸 것 이걸 미순지노예요. 내가 하유의 평가가 있었고 미순의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람 무조건 떠받들어 올리가 성인처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하유지평도 있었고 미순지논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김우경에게 답한 편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1572년 이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퇴계와 남명이 살아있을 때 문제였었는데 그러니까 퇴계와 남명이 살아있을 그 당시에는 동강 김우홍은 아직도 20대이기 때문에 별로 거기에 관여할 수가 없었고 계암 김우경은 1524년생 그러니까 1560년 이 무렵 되면 자기 나이가 한 40살쯤 된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 소리를 낼 수 있었던 거고 퇴계한테도 그런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건데 퇴계의 답변이 상당히 이 젊은 사람이 자기한테 비판해 들어오는 게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저런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난 뒤로 이 계암 김우경의 집안은 임진왜란을 거치고 그다음 1623년에 그 개해 정변을 거치고 해가지고 후대에 내려오면서 완전히 퇴계학파로 돌아섰어요. 계암 김우경 집안은 성주서 살다가 나중에 상주로 올라가서 살았고 그래서 상주에서 죽어간 묘소도 상주에 있습니다. 상주에 있는데 그 후손들이 지금 어디 가서 살고 있냐면 봉화 바램이라고 하는 데서 살아요. 해저라고. 그 해저의 김치들이 아주 유명한 집안인데 그 집이 계암 김우경의 후손들이. 그 집안에서는 퇴계 선생의 학맥을 계승한 사람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계암 김우경은
그 남명과 퇴계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남명의 정신을 개성하려는 의지가 강했던 인물이고, 그래서 퇴계한테 비판의 편지도 썼던 인물이죠. 그 다음에 동강 김우홍도 조정에서 벼슬을 할 적에 주로 뭘 했나 하니까 임금 곁에서 경연에서 임금을 강의하는, 그러니까 선조가 학문이 좀 깊어진 게 있다면 바로 동강 김우홍과 율곡 이이가 옆에서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 경연에서 훌륭한 스승 역할을 했던 두 분이 바로 율곡 이이하고 동강 김우홍, 그 두 분이 아주 그 선조가 제일 믿었던 학자예요. 그러면서 이 두 분이 생각이 조금 다른 것을 알고 선조는 틈나는 대로 그 두 사람의 마음을 읽어보려고 자꾸 질문을 해요. 그 실록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선조가 신하들이 힘이 너무 세면 곤란하고, 이 선조 시대에 우리 당파가 형성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동인 서인 나뉘어지고, 동인은 남인 북인 나뉘어지고, 또 나중에 남인 북인에서 북인이 다시 또 이 중북, 소북, 대북, 골북, 육북 하면서 이렇게 자꾸 나눠진다. 그렇게 나뉘어지는 그 첫 출발점이 선조 시대에 있었는데, 선조가 그렇게 자기가 일부러 나눈 건 아니지만 신하들이 서로 힘을 합치면 임금이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신하가 똘똘 뭉치면 임금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임금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래도 임금이 힘이 좀 있을 수 있겠나? 임금이 힘이 있으려고 하면 신하들이 쪼개져야 됩니다. 신하들끼리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동인 서인이 싸우게 빌미가 어떤 것으로 있어가 동인 서인이 싸우게 되는 것을 선조는 즐긴 사람이에요. 싸워야 자기 힘이 강해지. 동인 서인이 싸우면 임금이 한마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확 달라지니까 임금한테 신하가 똘똘 뭉쳐서 대들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군권이 강화됩니다. 신권이 강화될 것을 군권이 강화되도록 하는데 이 선조가 상당히 머리를 쓴 거예요. 근데 이 율곡하고 동강하고 이 두 분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자기한테 경연에서 강의를 잘 해주고 하는 이런 인물인데, 이게 다른 사람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강의 그 주변에는 퇴계학파와 남명학파가 따르고, 그 다음에 율곡 주변에는 서인들이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떤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이 선조가 실록을 보면 자꾸 질문을. 그래 나중에는 이제 율곡 보고 동강은 어떤 사람인가 꼭 물어요. 근데 바로 그래 물으면 좀 그러니까 딴 이야기 쫙 하다가 온갖 이야기 다 하다가 나중에 지나가는 말처럼 그 김우홍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쓱 물어요. 그러니까 임금 앞에서는 바로 말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이제 이 김우홍 앞에서 딴 사람 이야기를 쭉 하다가 뭐 자꾸 질문을 이래 하다가 나중에 근래 인물을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율곡은 이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마음가짐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거를 이 캐치하려고 하는 선조의 마음이 실록을 읽어보면 느껴집니다. 그 정도로 이 두 사람 율곡 이이와 동강 김우홍은 선조에게 영향을 많이 준 인물이고,
선조를 늘 옆에서 학문적으로 보좌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하루는 선조가 김우원 보고 그래도 이황의 제자인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우리가 오늘날 기록에 보면 김우원은 퇴계문이기도 하고 남용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실록에 보면 퇴계와 남용이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인데 선조가 그때도 이황의 문인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아닙니다. 저는 조식의 문인입니다. 임금 앞에서는 자기 스승의 이름도 바로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승이 이황이 아니고 조식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동강은 그러면 되게 이황도 저희 스승이고 또 조식도 저희 스승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을 법한데 그렇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식이 저희 스승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동강 김우홍은 퇴계를 만난 적이 없느냐? 안 그래요. 퇴계를 여러 번 만났어요. 퇴계와 만난 적이 여러 번 있어 서울에서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도 사제 관계는 아니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람을 많이 나이 많은 사람 만나면 그분하고 사제 관계가 성립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동강은 퇴계를 만났지만 퇴계를 스승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퇴계와 남명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세월이 흐르고 근데 같은 그 친구였던 한강 정부는 퇴계 문인이기도 하고 남명 문인이기도 해요. 퇴계한테도 집지하고 남명한테도 집지했어요. 그러니까 퇴계 남명의 문인이 그러다 보니까 퇴계와 남명에 관한 이야기를 동강과 한강은 자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1603년 임진왜란이 다 끝나고 난 뒤에 1603년에 동강 김우홍이 죽었는데 그때 죽었을 적에 한강 정부가 만사를 쓰는데 그 만사에 아주 중요한 문구를 사용해가지고 그게 아주 지금까지도 널리 알려진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썼나 하면 태도 정맥 종천모 산해곡풍 특기훈 요 시가 율시인데 이런 구절이 6구절이 더 있습니다만 중간에 태도정맥 종천모 산해곡풍 특지형 이렇게 썼어요. 이게 뭐냐니까 퇴도는 도산에 물러나서 살았던 퇴계 이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퇴계의 정맥이라고 하는 말은 동강이 퇴계의 정맥이라는 게 아니고 퇴계가 한 학문이 육아의 정맥이라는 것입니다. 그 육아의 정맥을 이어받은 퇴계를 종천 죽을 때까지 사모하고 하늘을 마친다라고 하는 이 종천이란 말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리워했고 산해의 고풍을
산해는 남명 선생의 초기호가 산해 부자였어요. 산해 하는 게 김해의 산해정이라고 하는 정자를 지어놓고 거기서 학문에 몰두하면서 제자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남명 선생의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남명 선생을 산해 선생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산해의 고풍을, 이 말은 남명 선생의 고상한 풍모, 이게 고풍이라고 하는 말은 고상한 풍모라. 산해의 고상한 풍모를 특지할 때 특자는 오늘날에 특별하다 할 때 그 특자고, 요 지자는 그 옛날에 그 송나라 때 쓰던 이 백화문체, 뭐뭐지 하는 말은 뭐뭐 하게라는 뜻이, 특별히라는 뜻이. 특지할 때 지는 막 만만디 할 때 이 따지자를 쓰잖아요. 천천히이란 우리말로 하면 요게 하게 이런 히 이런 뜻이. 그럼 특지하면 특별히 이런, 특별히 흠모하여. 이 흠자나 모자 뜻이 같은 거죠. 모흠 이런 뜻이 같고, 요 종천 특지 요것도 뜻이 비슷해요. 퇴계는 정맥이라고 표현하고 남명 고풍이라고 표현하는 요것만 다르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를 써서 이제 동강 김후홍을 이제 보내면서 지은 시에 퇴계와 남명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남명 선생 제자인 이제 내암정인홍이 화가 나요. 왜 화가 났냐니까, 남명을 고풍이라고만 이야기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퇴계하고 비교해가지고 퇴계는 정맥이라고 하고 남명은 고풍이라고, 여기에서 화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어찌 퇴계를 고풍이라고 하고 정맥이라고 하고 남명은 고풍이라고 하느냐. 이 말은 퇴계를 유학의 정통이라고 하고 남명은 그저 시골에서 살다가 간 처사 이런 쪽으로 비유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하고 정맥과 고풍에 대한 변론이라고 하는 글을 지었어요. 글을 지어가지고 이제 한강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지었는데, 그 글이 정맥 고풍변인데, 그게 조선시대부터 근래까지 전해져 내려왔는데, 이게 퇴계학파한테 그 좀 별로 기분 좋지 못한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쉬쉬 숨겨왔었어요. 숨겨왔다가 그래서 세상에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가끔은 있었지만 되게 못 보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 이 지역에 그 수곡에 그 싹실 마을에 진영당 하세영이라고 하는 분의 종선 집안에 그게 전해져 내려와가지고 제가 그걸 발굴을 해서 세상에 이제 다 알려지게 됐고, 작년에 고풍정맥변을 포함한 변무라고 하는 책 전체를 제가 번역을 마쳤습니다. 아마 올해 그게 혹시 뭐 예산이 뒷받침되면 책이 나올 수 있을 건데, 아직까지도 합천에서 이야기를 안 한 걸 보면 책을 지금 내는 것 같지는 않고, 언제 될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했는데 끝냈는데 아직까지 지금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정맥 고풍변이라고 하는 글이 포함된 그 글이, 그게 대개 퇴계학파를 비판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퇴계학파의 어떤 심기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세상에서
그게 알려지지 않고 이렇게 쉬쉬해 왔던 그림, 그게 검서 비슷한 것이지. 그게 이제 지금 이제 발굴이 돼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그 내용은 하여튼 퇴계학파에 대한 비판이 많은 게 그 중에 출발점은 바로 이겁니다. 궤도정맥 종천 산해거품 특지혐 하는 요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게 그 글이 지어지게 되고 그다음 그 뒤에 글도 다 이제 이어지는 게 다 그런 까닭. 요거 있고 난 뒤에 이제 1611년 요게 1603년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 1603년에 요런 일이 있으니까 요걸 참고 있다가 1606년에 정맥고풍변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그러고 난 뒤에 다시 5년 더 지나고 1611년에 내암정인홍이 임금이 자기한테 찬성벼슬을 내려준데 찬성벼슬을 사양하면서 그게 글을 썼는데 그게 이제 퇴계도 비판하고 회제 이연적도 비판하는 글을 써가지고 아주 조정과 그다음 제야에 온통 큰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그 내암정인홍이 청금록에서 삭제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첫 출발점이 바로 요건데 요게 어디서 났는 글이냐니까 동강 김우홍이 죽었을 적에 한강 정부가 쓴 만시에서 쓴 구절입니다. 그만큼 이제 저게 문제가 됐을 적에 한강이 답변을 하기는 그래. 내가 동강하고 평소에 친하게 지냈고 그래 친하게 지내면서 퇴계와 남명을 평가할 적에 우리 둘이 퇴계 선생을 정맥이라고 하고 남명 선생을 고풍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것을 내가 그 만사에서 썼을 뿐이지 뭐 내가 특별히 엄청난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제 내암정인홍이 보기에는 동강이라고 하는 인물의 무게가 있고 그 다음에 한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의 무게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글을 써놓은 것은 세상에 그렇게 공표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나도 의견을 드러내 이렇게 해서 정맥고풍변이라고 하는 것을 썼다는 겁니다. 근데 여하튼 정맥고풍변이라고 하는 건 퇴계학파와 남명학파 사이에 굉장히 껄끄러운 측면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쉬쉬하고 꼭 숨겨야만 할 것이냐 하면 저는 세월이 지금 많이 흘렀고 그래서 학파 간에 문제가 있었던 점 그걸 지금도 와서 싸우자 이런 건 아니고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고 이 동강은 여하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 앞에서도 자기는 퇴계 문인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계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한강과 이야기하면서 퇴계를 대단한 인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명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늘 생각해 오고 있었지만은 한강과 교제하면서 퇴계가 훌륭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동강도 동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는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이제 동강 김우홍의 후손들 가운데서 성주를 중심으로 해서 살았는데 그 동강 김우홍의 5대손 중에 한 사람이 진주로 이제 옮겨서 살게 됐는데 진주로 옮겨서 살게 된 배경은 이 지수 그게 허씨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산 허씨들 그 허씨 집안에 장가를 들어가지고 그래 그 허씨 집안하고 머자는 곳이죠. 그 산능선 하나 넘으면 압제라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곳에 거처를 하게 되는데 이 옮겨오고 난 뒤에 이분이 아들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아들이 일찍 죽어가지고 손자도 없는 상태에서 아들이 죽어버려서 손자를 죽은 아들을 이을 손자를 안동에 가서 양손이죠. 그를 9살 먹은 아를 데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그래 그 후손들이 지금 여기에 사는 동강선생 후손이라고 하는 의성 김씨는 다 그 후손들입니다. 근데 그분은 약봉 학봉 선생의 형이에요. 약봉의 후손 중에서 사람을 그 이제 양자로 데리고 와가지고 살게 되는데 그 후손 가운데 근래에 유명한 인물이 중재 선생이 있죠. 중재 김황 선생이 바로 그분 후손. 그 이외에도 그분들 집안에는 학자들이 많이 나와 있지요. 그 이제 가계에 대해서 대강 이 정도를 했고 그 책 222쪽입니다. 책 222쪽에 있는 연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보를 쭉 보겠는데 연보 보면 처음에 보면 1540년에 성주 사월공리에서 태어나다 했는데 여기가 아까 이야기하던 사도실이고 그 다음에 15살 때 덕계오건을 횡단이라고 하는 여기 향교입니다. 향교에서 배아를 하다. 그런데 요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은 바로 밑에 동네에 그 처가에 온 덕계를 어렸을 때 어렸을 때부터 향교에 가기 전부터 만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이 만났던 것처럼 어릴 때 만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첫째 형이 1522년생이고 둘째 형은 1524년생인데 덕계 선생은 1521년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제일 맏형하고 둘째 형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비슷한데 형제간에 배우는 거하고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덕계 선생에게 어렸을 적에부터 배웠다고 이렇게 배알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거 배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58년에 진사가 되었고 1560년에 자기 아버지 아까 이야기했던 칠봉 김희삼이 돌아가신 거죠. 그 다음에 24세 때 1563년에 상주김 씨와 혼인했는데 이 상주김 씨가 바로 남명선생의 외손녀지요. 남명선생의 사위가 상주김 씨, 김행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상주김 씨가 상산김 씨지요. 김행이라고 하는 분인데 김행의 설하에는 아들은 없고 딸만 둘 있어요. 딸만 둘인데 맏딸이 이제 이 김우홍에게 시집가고 둘째 딸은 이제 곽재호에게 시집간 것이죠. 그해 이제 남명조식의 문화에서 수업을 하다 이래 되는데 아마 남명선생 문화에 수업을 하면서 외손세가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로 이 연보에 보면 27세 때 퇴계 선생을 배알하다 이랬는데 이게 서울에 있을 적에 가끔씩 퇴계 선생이 임금의 요청에 못 이겨서 서울에 한 번씩 왔다가 벼슬을 그만두고 내려가고 이럴 적에 퇴계 선생을 만날 수 있었지요. 그 퇴계 선생을 배알하다. 그리고 그 해에 1566년에 천군전을 짓다
이랬는데 이 퇴계 선생을 만나도 요때 청군전을 지은 걸 보면 퇴계 선생을 후대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스승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제 이 동강 선생이 퇴계 선생을 만난 것은 어디까지나 어른으로서 또 그 학문이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측면에서 그 만나보고 뭐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그랬지만은 스승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퇴계와 남명이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선조 임금 앞에서 퇴계 선생이 이제 이 이황이 그대의 스승인가 하니까 아니라고 딱 이야기를 했던 것은 분명히 자기 머릿속에 퇴계를 자기가 스승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연보를 편찬한 이 동강 선생 후손들은 퇴계 선생 문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진주 인근에 있는 의성김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성주 근처에 있는 의성김씨도 마찬가지고 동강 선생이 퇴계 선생 제자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드러내려고 한 겁니다. 동강 선생의 뜻하고 사실은 저는 다르다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퇴계 선생의 편지에서 예를 묻다. 그 다음에 1572년에는 남명선이 졸하다. 행장과 은행록을 찬하다. 이래 되는데 행장과 은행록을 찬했는 것은 동강 선생이 퇴계 선생에게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남명 선생에게는 각별하게 행장도 쓰고 은행록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뭐 이야기들은 그 1589년 그 뒤에 밑에서 한 7째 줄 보면 1589년 50세 12월 기축옥사에서 정여립과 교본이 두텁다는 이유로 하옥되어 회령으로 찬배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회령으로 귀양 가가지고 속자치 통감 강목을 찬하다. 여기서 이제 속자치 통감 강목하는 이게 엄청난 이 역사서인데 이거를 회령으로 귀양 가서 1592년 전쟁이 일어날 그 당시까지 한 2년 남짓 만에 그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아마 동강이 벼슬 하지 않았으면 학문적 업적이 엄청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굉장하지요. 그 뒤에 이제 1593년 이후로 있었던 일 중에 중요한 이야기는 거기에 청견수 도성차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서울을 견고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임금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남명 선생의 신명사도하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도성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임금이 서울을 지키지 못하면 나라를 망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마치 사람이 머릿속에 이게 이제 몸을 주관하는 머리가 마음이 여기 있는데 마음이 빠져 달아나 버렸어요. 몸은 살아 있어요. 근데 마음이 빠져 달아나 버리면 남명 선생은 그거를 주시라고 했어요. 심상이 육형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마음은 상실하고 마음은 잃어버리고 고기 덩어리만 걸어다닙니다. 이 내 머리가
머릿속에 마음이 내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마음이 달아나고 있어. 그러면 심상이 육행이라. 마음은 잃어버리고 고기 덩어리만 걸어다니고 있다. 이거를 걸어다니는 시신이라고 한다. 주시. 걸어다니는 시체. 그러니까 사람이 이 속에 마음이 있어가 마음이 내 몸을 주관해야 되는데 내 몸을 주관할 마음 밖에 달아나 있고 내 몸은 전부 욕심으로만 가득한 마음은 빠져 달아나 있고 그래서 이 몸은 시체와 같다는 그런데 살아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남명이 이야기하는 우린 대부분 걸어다니는 시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잡지 못한 이 마음이 달아난 몸은 마음이 달아난 몸은 이거는 시체 아이가 근데 이게 살아가 있어. 이 상태가 말하자면 임금이 도성을 버리는 그 순간 마음이 달아난 몸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은 목숨을 걸고 도성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임금이 거기서 나라가 망하든 말든 거기서 죽을 생각을 해야 서울을 죽을 각오로 지켜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임금이 거기서 달아나면 나라를 망한다는 거예요. 그 사고방식이 남명이 갖고 있었던 그 신명사도에 나와 있는데 그 정신을 선조에게 직접 건의한 글이 청견수도성자학합니다. 견고하게 도성을 지키기를 청합니다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이 무렵에 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벼슬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게 1603년 기록에 나와 있지요. 그 1603년에 돌아가실 적에 이 청주라고 하는 곳으로 와서 있다가 돌아가셔요. 그 이제 이분이 돌아가실 무렵에 성주까지 오지를 못하고 청주에서 머물다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성주에 묻힙니다. 지금 자기 원래 태어났던 곳에서 그 산등성이 하나 넘으면 거기 지금 묘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호를 문정이라고 하는 시호를 봤는데 그 문정이라고 하는 시호는 남명선생 시호하고 똑같아요. 남명선생 시호도 문정공이 이분 시호도 문정공 시호를 받았지요. 그리고 그 이제 사도실이라고 하는 마을에 청천서원이 있는데 청천서원에 나중에 제향이 되지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속강목 이게 편찬이 되고 남명 이제 이 동강문집이 편찬된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동강문집 편찬되는 과정을 거기에 문집의 편찬 및 간행하는데 거기에 이야기를 해놨는데 요거는 그만 한번 읽어 보는 것으로서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남명의 경의사상 수용하고 관련해 가지고 동강 선생의 천군전을 그것과 관련시켜서 이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천군전 번역문을 안 실었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오면서 번역문 그것을 복사를 해 가지고 나눠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